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려니 괜히 마음이 떨리기도 하네요. 제가 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가족과 평생 잊지 못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그분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떠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전부터 아파서 오랜 와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제 사이의 추억은 생각보다 더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면 유치원 시절 아버지 어깨에 목마를 탔던 것과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선물을 사주셨던 몇몇 단편적인 기억들이 전부입니다. 유난히 아버지 얼굴을 닮았었던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많이 따랐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하루 종일 붙어 있던 엄마를 팽개치고 달려갈 정도였기에 저희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병을 얻으시고 그 뒤로 쭉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나날이 말라가고 쇠약해지는 아버지를 보는 것은 제게는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장이 나빠 까맣고 마른 아버지의 얼굴이 어린 제 눈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한동안은 학교 다녀오면 늘 아버지가 계시는 방에 가서 조잘조잘 떠들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세가 나빠지면서 의식이 없으실 때가 많았기에 엄마가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계시면서도 계시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아버지랑 뭘 하고 놀았다, 어딜 다녀왔다, 신나게 떠들고들 있으면 저는 그 옆에서 말도 못하고 혼자 슬픔을 삼키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건강하셨더라면 나랑 같이 놀러 다니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 주셨을 텐데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걸 느낄 기회가 없던 게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더 버티지 못하고 제가 교복 입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미련은 더욱 크게 남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복잡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대신 바깥 일도 하시고 아버지 간병도 하시며 혼자서 많은 일을 도맡아 하시며 고생이 많으셨던 분이었기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은 당연하지만 나름의 후련함도 있었을 것이고 저처럼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저희 엄마도 한참 어린 나이셨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홀로 이겨내셨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자식을 기르시게 된 엄마는 참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건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엄마는 가끔 늦은 밤 혼자 눈물을 훔치시면서 제 앞에서 한번 내색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회사였지만 제 앞에서는 늘 별일이 없는 척 생활하셨어요.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면 제가 힘들어 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제가 일찍 철든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철드는 거 아니라고 제가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렸으면 하셨죠.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지 않았던 저는 그런 엄마 앞에서 괜한 투정이나 어리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위해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저 때문이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재혼 생각 없이 혼자 지내오셨어요. 젊은 나이에 새 출발할 만도 하신데 평생을 꿋꿋이 혼자 살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게 저와 엄마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단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자라면서 저도 엄마도 아버지 빈자리를 느낄 때가 많았지만 어디선가는 우리 모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살았죠. 사춘기가 찾아오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게 무섭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어요. 혹시 재혼을 하고 싶은데 나 때문에 망설이는 건 아닐까? 내가 엄마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엄마의 의중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엄마는 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곤 했었어요. 엄마는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아빠 다시 만날 거야? 당연하지. 엄마 인생에 아빠 말고 다른 남자는 없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만날 거야. 아빠가 아픈 것도 알고 있고 많이 힘들었는데도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잖아. 글쎄,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엄마한테는 전부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성이 너도 나중에 너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 착하고 다정하고 정 많은 사람. 엄마는 새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딸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저는 엄마의 그 얘기를 늘 마음에 품고 지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와의 추억은 점점 옅어졌지만 엄마 말처럼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도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인이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연애를 몇 번 해보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 같은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각을 접어야 하나 싶었던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태규 씨는 제가 찾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생긴 건 정반대였지만 분위기나 느낌이 참 많이 비슷했어요. 사람이 꾸밈 없고 소탈하면서도 늘 진중하고 가볍지 않으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고 늘 자기보다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로도 늘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남자를 알게 된 저는 금세 빠져들어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독서 동아리에서 만났던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몇 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2년 넘는 연애를 하면서 저는 태규 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말하는 평생을 약속할 수 있는 남자가 바로 이런 남자겠구나. 직접 겪으면서 알 수 있었죠. 태규 씨는 작은 일 하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를 해도 금방 다시 일어설 줄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해내려던 버릇 때문에 뭐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작은 실수들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그럴 때면 태규 씨는 늘 저를 다독여주고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 걸 덤덤하게 해내는 태규 씨를 보면서 저는 태규 씨가 자라온 환경이 늘 궁금했어요.
부모님과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해 보이던 태규 씨는 제게도 입버릇처럼 늘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런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어렸을 적에는 나도 금방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성격이었어. 혼자 해보려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 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했었지. 근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인간은 끝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실패하고 바보 같더라도 끝을 보면 뭐든 남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지. 태규 씨의 얘기 속 아버님은 참 멋진 분이셨어요. 까불이 아들에게 매 한 번 들지 않고도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죠. 태규 씨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끈기와 노력을 배웠고 아버님 역시 그런 성품 덕분에 맨손에서 회사까지 일궈내실 수 있으셨나 봅니다. 태규 씨 아버님은 제가 봐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자식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이셨죠. 시골에서 차비만 챙겨 상경하신 뒤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천천히 성공을 쌓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작지만 튼튼한 회사도 운영하시고 수익으로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저 역시 태규 씨에게 시아버님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에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참 궁금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좋게 봐주실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고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만나던 첫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참 잘 컸네요. 여태 그만큼 해내느라 자네도 어머님도 고생이 많으셨겠구만. 고생 많았던 만큼 이제는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힘든 일이 많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늘 잘하려고 노력하던 것도 가끔은 너무 버거웠고 남들 다 하는 실수도 제게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냐는 말도 안 되는 잣대가 들이밀어지는 것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질 때도 많았죠. 가장 기대고 싶었던 엄마에게는 죄송한 마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제 고생을 처음 뵙는 아버님이 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간지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태규 씨를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결혼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을 뵈러 가는 직전까지도 혼자 걱정이 너무 많았었네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부모님이 혹시 아버지의 부재를 걱정하시면 어쩌나, 나를 못마땅해 하시면 어쩌나, 괜한 걱정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무시당할까봐 늘 겉모습만 당당했지, 제 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시절 어린아이 그대로였나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는 그분들을 보고서야 결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별 무리 없이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힘으로 구하려 했던 신혼집도 아버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대출도 없이 시부모님 돈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도 저희 엄마는 참 죄송하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휴, 자식 하나 시집 보내면서 제가 챙겨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집까지 해주신다 그러니 제가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은요. 사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따님 잘 키워주신 걸로 감사한 것을 왜 죄송해 하십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도 저같이 다른 걱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산다고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별소리 다 들으신 분이시니까 딸 시집 보내는데 받기만 했다가는 혹시 나중에라도 아쉬운 소리 듣거나 제가 괴로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셨죠. 하지만 걱정하는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엄마도 겨우 마음을 먹고 저를 시집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아버님은 결혼하는 마지막까지 저를 참 많이도 배려해 주셨네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손잡고 신부 입장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아버님이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사돈만 괜찮으시면 그 결혼식 날 제가 성희 손을 잡고 걸을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그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귀한 자식 데려오는 입장에 제가 환영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은 저도 못 해봤네요. 안 그래도 성희가 아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박하사돈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성희도 걱정 않고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지 않겠니, 성희야?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당신이 성희 울렸네. 성희야, 울지 마. 괜찮아. 우리도 이제 다 같은 식구인데 뭐 어떠니?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친어머니가 되지는 못하지만 너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시아버지도 아빠처럼 생각하렴. 우리도 자식 하나 더 데려오는 입장인데 너한테 섭섭하게 해줄 마음 없어. 사돈, 우리도 같이 잘 지내봐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 혼자 딸 시집 보내려니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성희 아버지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치렀고 온 가족의 축복과 환영 속에 저희는 무사히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저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죠. 결혼 전 설레임보다 걱정이 더 많았던 저였기에 막상 별 걱정이 없어지니 너무 홀가분하고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잘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그런지 외동아들이라고 자주 부르시고 자식돌이를 바라시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저 저희가 행복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들 하기를 두셔서 오히려 저희가 먼저 더 연락을 드리고 시댁으로 찾아뵙곤 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옛말처럼 아버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시집 갔을 때 저희 아버님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가셨죠. 시어머니도 제게 잘해주셨지만 왠지 아버님이랑은 달랐어요. 푸근한 할아버지 같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시아버지 앞에서는 서스럼 없이 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싸웠을 때도 제 편 들어달라고 시아버지 앞에서 한탄을 하고 제가 시어머니께 혼날 때도 저를 혼내지 말라며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 주시던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둔 저는 별 걱정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님을 보면서 남편이 누굴 닮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별 걱정 없는 결혼 생활을 즐겼고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임신 소식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기뻐했죠.
시부모님은 임신한 제가 무리라도 할까 걱정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지극정성 안에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던 날, 저는 오랜 진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저를 낳을 때 열 몇 시간 진통을 했다더니 저도 정말 그 정도는 걸렸던 것 같네요. 제가 새벽이 꼬박 지나도록 진통을 견뎌 겨우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힘들게 아이 낳고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아버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가,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정말 큰일 해냈다. 나는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 됐다. 됐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라. 아버님, 저 괜찮아요. 어머, 근데 아버님 우세요? 아유, 늙은이가 주책이지. 울고 싶은 건 너일 텐데 내가 왜 괜히 눈물이 나는지. 그래도 정말 고생했다. 계속 고생했다는 말씀만 하시고 기어이 눈물을 흘리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살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위로해 주셨을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는 이제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 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추억이 별로 없던 아빠보다 친정아빠와의 추억이 더 많았을 거예요. 시아버지를 아빠처럼 생각하며 딸처럼 굴었던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 들쳐업고 제주도를 갔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좀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난히 나이 드신 시아버지 때문에 저는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는데 우리 아버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좋은 것들 보시고 저희와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아버님이 나이 들고 쇠약해지시는 걸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벌써 지긋한 나이에 늘 은퇴하고 싶으시다 노래를 부르시던 아버님은 칠순이 되시던 해에 결국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남편이 회사 일을 돕고는 있었지만 저희는 아버님이 자리를 오래 지켜주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님이 일선에서 물러나시며 회사는 오로지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회사 운영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쯤 태어난 둘째 때문에 한동안 시댁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삶을 핑계로 시부모님께 소홀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님을 더 열심히 챙겼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70대도 짱짱하시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너무 맹신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 급히 연락이 왔고 저희는 불안감을 안고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규야, 성희야, 어떡하냐? 아버지가 병이 생기셨단다. 암이래. 그래도 다행히 치료는 가능하다는데 그 적은 나이도 아니고 치료가 쉽겠니? 병원에서도 합병증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직 건강하시고 치료받으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치료 기술 좋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엄마. 저희도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괜찮은 척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도 집에 환자가 있어 봤기에 그 두려움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어요.
유명하다는 교수님 만나겠다고 몇 주 걸려 예약을 하고 아버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다행인 건지 아닌지 다들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치료야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합병증과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이 치료를 잘 견디실지가 문제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저희는 무엇이든 해보겠다 말하며 아버님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돌아가며 아버님을 챙겼고 남편 역시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온 가족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아버님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역시 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매번 항암 치료 때마다 너무나 괴로워하셨고 집에서는 거동조차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이 계시는 시어머니가 제일 힘드셨겠죠. 그래서 그러셨는지 시어머니는 결국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거나 간병인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간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와서 들여다본다고 해도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잖니. 너도 애들 챙겨야 할 거고 나도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병인을 쓰던가 병원에 모시던가 하자. 이러다가는 나도 병이 나겠어.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는 의료진도 있고 어쩌면 아버님께는 그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남에게 맡기려니 마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않았지만 아버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가 어머니 대신 아버님을 전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직은 아버님 괜찮으실 때가 더 많고 병원에 계시는 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몸을 맡기시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괜찮으시면 제가 아버님을 돌볼까 싶어요. 네가? 아니, 너는 애들도 키워야 할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애들은 유치원 보냈다가 저녁에만 친정 엄마한테 부탁드리고 남편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가 시아버지 생각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네가 젊다고 다 괜찮기만 하겠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남의 손에 맡기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요. 아직 안 좋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아버지 보내드릴 때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는 그런 후회 하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믿어주세요. 결국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엄마한테는 죄송했지만 저희 엄마 역시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흔쾌히 아이들을 맡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 마음 놓고 아버님 간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식사를 챙기며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며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아버님의 증상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걱정하던 합병증이 찾아온 거였죠.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치매 때문에 치료 역시 쉽지 않을 거라 걱정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어려운 형편 때문에 가방끈은 짧으셨지만 저희 부부를 합친 것보다도 똑똑하셨던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에 온 식구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쁜 병은 어떻게든 견뎌보더라도
치매만큼은 찾아오지 않기를 늘 바랬었는데 우려하던 그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아버님은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셨고 방금 식사를 하시고도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또 드실 뻔한 적도 있어서 제가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졌죠. 하지만 저는 제가 피곤해진 것보다 아버님이 점점 기억을 잃으시는 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이 몇 날 며칠인지 까먹으셨고, 어느 날은 저를 잠시 못 알아보신 날도 있으셨죠. 몸이 아플수록 치매 진행이 더 빨라진다는 게 진짜인지 걷잡을 수 없는 아버님의 건강 악화에 저는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굳건해야 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처럼 강인하지 못한지 매일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을 훔쳐야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며느리 고생시킨다며 늘 속상해 하신 걸 저도 잘 알았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아버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누구십니까? 아버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실수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 아버님 돌봐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 저를 돌봐주러 오셨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밖에 날씨가 참 좋은 모양이에요. 이럴 때는 꽃 구경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집안에 있으려니 답답하네. 아버님, 그럼 컨디션 좋으시면 잠깐 나갔다 올까요? 안 그래도 길에 꽃이 많이 피고 날씨도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점심 드시고 잠시 걸어요. 허허, 우리 아들이 올해 7살인데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해요. 아마 지금도 집에 없으면 밖에서 자전거 타고 있을 텐데. 40 다 되어가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30년 전 얘기를 하시는 아버님은 여전히 아들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아드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드님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좋다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애 때문인데 나는 참 못난 사람이라 가져본 것도 없고 누려본 것도 별로 없지만 내 자식한테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티고 살았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네. 그리고 나한테 딸도 있어요. 우리 딸이 참 예뻐. 내가 모자라서 표현을 많이 못하는데 우리 딸한테도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네. 갑자기 처음 듣는 딸 얘기를 꺼내시는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 몰래 숨겨둔 따님이 있으신가 했죠. 아버님, 따님이 있으셨어요? 이름이 뭔데요? 우리 딸 이름 성이에요. 이름도 예쁘죠? 이따가 나가서 꽃 꺾어서 그 성이 가져다 줘야겠네. 걔가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꽃만 보면 뭐가 그리 좋은지 예쁘다고 나한테도 자주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성이 못 본 지가 좀 됐네. 선생님, 우리 성이 못 봤어요? 우리 성이 보면 그 아빠가 꽃 사다 주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미안하네. 순간 저는 차마 아버님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시는 아버님의 기억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었나 봅니다. 제가 아버님을 친정 아빠처럼 생각하며 살았지만 아버님도 저를 진심으로 그렇게 여겨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예뻐하셔봤자 며느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고 계셨네요. 그 마음이 감사하고 죄송해서 저는 아버님을 더욱 정성으로 모셨고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저희 곁에 더 있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병을 얻으시고 고작 5년 만에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아프셔도 좋으니까 오래만 버텨주시지. 저는 일찍 떠나버리신 아버님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 아버님은 저희를 모두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르던 저희 가족들은 말 그대로 초상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모두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버님이 기억 속 어린 아들을 걱정하시고 저를 딸이라 불러주셨던 그날, 저희 부부는 그 얘기를 나누며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어떤 아버지가 계셨어도 그 정도 사랑을 보여주실 분은 흔치 않으실 거예요. 아버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기에 저희는 오래도록 아버님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되었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선언하셨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너희 아버지 떠나고 내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나도 언제 네 아버지처럼 아플지 모르는데 여유가 없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따로 식은 안 올릴 거고 그냥 다 같이 밥이나 먹고 조촐하게 보내려고 한다. 그 전에 너희들 얘기도 듣고 싶고 소개하고 싶어서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놔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었어요. 아직 49제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건지 저는 황당하기만 했죠. 이게 말이 돼? 엄마가 그럼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은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글쎄, 나도 아버님 챙기기 바빠서 어머님이 뭘 하시는지는 잘 몰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신다고 기도 모임 가신다고 자주 나가시긴 하셨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나가셔서 저녁이나 돼서 들어오셨는데 나는 정말 기도를 다니신다 생각했지. 설마 했던 저희는 황당함을 무릅쓰고 우선은 만나는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묻더라도 어머님의 사정도 들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비 시부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는 밥상을 뒤엎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신 자리에 들어가 예비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낯익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었는지 남편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예비 시부라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저희 남편 얼굴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짙고 특이한 눈썹 모양부터 눈, 코, 입 전부 남편과 판박이 같이 보였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저희 앞에 시어머니는 순순히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닮았지? 그래,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알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다 설명해 주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재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낼 거 없어.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이 사람이 네 친아버지다.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저와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닮은 얼굴을 보고 설마 했지만 입으로 듣고 나니 더 황당했고 차마 더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저와 남편은 밥상을 뒤엎고 그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친부가 따로 있다니 저희는 충격적인 진실에 서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하신 말을 하셨죠. 니들 마음도 이해하지만 나도 내 입장이 있어. 네 아버지랑 나는 선을 봐서 결혼했잖니. 그때는 부모님들이 억지로 시키니까 군말 못하고 결혼했고 시집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네 아버지한테 내가 정을 못 붙였어. 거기다가 우리 사이에는 몇 년간 애도 안 생기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가 네 친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네가 생겼고 너를 낳았어. 그리고 네 아버지 애로 키웠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네 아버지도 다 알게 됐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고 네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 다 말이야. 근데 네 아버지 알잖니?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더라. 너를 자기 아들로 키우겠다고 약속까지 해줬어. 그때는 사실 나도 이혼할 자신도 없었고 네 친부도 널 키울 능력이 안 됐어. 그래서 결국 네 아버지 말대로 하기로 했어. 그리고 네 아버지는 너를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키웠지. 그건 나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용서해주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물은 적이 없거든. 나도 그게 고마워서 네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했다.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물론 말년에 알타가 간 건 불쌍하지만 그게 그 사람 팔자인 걸 어떻게 하겠니? 나도 도리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고 싶구나.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최근 들어서 다시 만난 거야. 네 아버지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내가 이제 겨우 60대인데 아직 인생 한참 남지 않았겠니? 네 아버지 아프다 죽은 거 보니까 나도 생각이 많더구나. 나는 다만 1년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사이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구나. 태규 너도 친아버지 만나게 되니 좋지 않겠니? 저희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셨고 아버님이 그걸 다 알고도 덮어주셨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이것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셨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저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도 용서해 주시고 여태 남의 자식을 대신 키워주신 아버님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시어머니 같은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더 걱정하셨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이해 못하겠어. 당신 어머니라서 듣는 게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어머니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정도로 시아버지한테 잘못하셨으면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이런 결정하시면 안 되지. 나는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라도 이 꼴 못 봐. 당신이 어머니 이해한다고 하면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래, 나도 당신 마음 알아. 그리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도 엄마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야. 친부랍시고 이제 와서 대접해줄 생각도 없고 그런 짓 한 엄마를 이해할 생각도 없어. 내가 엄마랑 인연 끊을 테니까 당신은 더는 걱정하지 마.
저야 시아버지 때문에라도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지만 남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쨌든 남편에게는 생물학적인 친부모인 거고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계실 어머니를 걱정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차마 인연을 끊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이 당장 화를 내더라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남편의 껍데기는 어머니를 닮았을지 몰라도 내면은 아버님을 빼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내기로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 몰래 이사까지 가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회사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고요. 이사 뒤에 전화번호를 곧바로 바꾸지 못해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더러 너무하다는 입장이셨어요. 너희 기어이 나랑 인연 끊겠다 이거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니? 성희야, 네가 태규 좀 설득해봐라. 솔직히 너는 새 시아버지 생긴다고 뭐 별로 문제도 없잖니. 태규 걔가 지금 못 받아들여서 그래. 네가 말 좀 잘해라. 어머니, 제가 가족이었던 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죄송해 하면서 사세요. 저는 아버님 봐서라도 죄송해서 어머니랑 못 보고 지낼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저희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거고 없는 사람 칠 겁니다. 끊겠습니다. 매정한 저의 전화에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게 욕설까지 하셨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네요.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났고 저희 부부는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여전히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버님 기일날 혹시 마주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희가 그분과 다시 연락할 일은 평생 가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서야 아버님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아빠,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